네, 저는 미국 패권,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그리고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맡은 제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공민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발표에서는 우선 이제 패권 이론에 대한 간략한 비판, 그리고 기존 패권 이론을 그 이론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패권 이론의 관점을 제시를 하고, 그런 관점을 토대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특히 최근에 미국의 중국 정책이라든가 미중 관계를 이제 어떤 패권 이행이나 패권 경쟁, 패권 변화의 틀을 통해서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에게 갖는 함의,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게 필요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패권 혹은 패권 이론을 논의함에 있어서 기존 패권 이론이 갖는 이제 결정론적인 함의나 정적인 분석의 한계를 비판하고, 미국의 전략을 패권 분석 속으로 적극적으로 포섭을 해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어떤 이제 패권국의 어떤 이제 그 능동적인 전략, 그 패권 세태에 대한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하고, 그것이 한국에게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논의를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요약을 한 건데요. 저의 이제 그 분석 혹은 오늘 발표의 어떤 생각의 순서, 생각의 흐름, 논의의 흐름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앞에 있는 이 이제 동그라미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패권이라고 하는 거, 뭐 패권국의 전략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제 세계 질서의 변화, 세계 질서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주요 변수로 설정을 하고 있고, 특히 오른쪽으로 가서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구조적 권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뒤에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패권국의 힘, 뭐 패권을 분석함에 있어서 정적이고 양적인 지표들보다는 패권국이 갖는 구조적인 권력,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권력에 초점을 맞추고 패권을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패권국이 이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구조적 권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패권국의 세계 전략 내지는 패권국의 대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패권 자신의 변화, 그리고 세계 질서의 변화의 핵심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글로벌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세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고, 마지막 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두 논의가 다소 일반론적인 논의라면, 현 정세를 봤을 때 패권국의 구조적 권력, 그리고 그 구조적 권력의 사용에서 실제로 가장 중요한 지역이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 되는 것이고, 이건 물론 이제 미국 패권 자체의 변화의 어떤 다이나믹스, 그리고 중국의 부상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이 중요해진 것일 텐데요. 어쨌건 이제 현실에서 그 미국 패권의 변화와 미국의 세계 전략을 논의함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지역이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거고, 요런 이제 미국 패권, 미국의 전략,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이런 생각의 흐름 속에서 최근에 미중 관계, 미국의 어떤 이제 중국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의 흐름, 생각의 틀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구조적 권력, 패권 논의에서 구조적 권력부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구조적 권력을 한마디로 뭐 정의를 하자면, 어떤 특정한 변화를 촉진하거나 어떤 변화를 거부할 수 있는 패권국의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변화를 이제 거부하는 그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대표적인 게 뭐 이를테면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를 붕괴시켰던 미국의 70년대 행태, 그리고 뭐 아니면은 를 복구하고자 했던 이제 국제적인 노력을 거부했던 미국 행태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건 뭐 미국 패권의 역사에서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사례들일 텐데요.
권력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패권 분석에 있어서 이제 몇 가지 장점이 있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은 패권국이 갖는 힘, 패권국의 힘의 그 다층적이고 다면적인 속성을 분석할 수 있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패권국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뭐 주류 이론에서 나온 패권 이행론, 패권 안정론 같은 이론들이 됐건 아니면 비판 이론에서 나온 뭐 세계체계 분석과 거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패권 이론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의 이제 그 논의들이 굉장히 단순한 힘 개념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라든가 무역량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몇몇 단순한 경제적인 지표에 의존을 하던가 아니면 뭐 군사력을 보더라도 굉장히 단순한 그 논의 분석에 이제 치중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패권국이 갖는 힘의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이제 전혀 분석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뭐 경제력이든 군사력이든 굉장히 그 내부에서도 서로 다른 종류의 그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힘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근데 이제 구조적인 권력이라는 개념에 주목을 하게 되면 뭔가를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를 변화시킬 때 미국이 여러 가지 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된 어떤 이제 힘의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뭐 이를테면 이제 경제력을 볼 때도 뭐 생산 능력을 볼 수도 있고 GDP를 볼 수도 있지만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주목을 해볼 수도 있고 그걸 미국이 이제 사용하는 방식에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미국 금융이 갖는 힘에 주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특정 기술이 활용되는 방식에 주목을 해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군사력을 보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면적인 힘의 원천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이제 있고 두 번째로 또 이 첫 번째 패권국 힘의 다면적 속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패권 이론들하고는 다르게 어떤 이제 패권국의 전략에 초점을 맞춘 이 다이나믹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패권 이론들 비판 이론이든 주류 이론이든 간에 대부분의 패권 이론들이 양적인 어떤 힘의 지표에서 역전이 발생하면 패권의 변화나 패권의 이행이라고 하는 거는 역전될 수 없는, 변화될 수 없는 이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과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이행의 국면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이제 그 과정으로 제시가 되고 그것이 거기에서는 이미 이제 뭐 도전국의 전략이라든가 패권국의 전략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그 거대한 흐름을 이제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큰 의미가 그 양자의 전략은 이제 큰 의미가 없는 거고 거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로 들어가면 패권국이나 도전국의 전략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적이고 결정론적인 이제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 속에서 미국 패권의 변화나 미국 전략이 제대로 분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쇠퇴론이라고 하는 게 계속 제기되어 온 역사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한번 쇠퇴가 되었다고 해서 미국이 즉각적으로 쇠퇴하거나 위기에 빠지거나 패권 이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특히 이제 미국의 쇠퇴라고 하는 문제가 진지하게 제기됐던 70년대 후반이나 80년대 미국 그 패권의 어떤 변화를 보면 미국의 패권의 쇠퇴를 그냥 수용하지 않고 굉장히 파지티브하게 그 능동적으로 그 패권의 쇠퇴나 위기에 대응해 왔음을 알 수 있고 거기에서 패권국 미국의 전략 그리고 도전국으로 지목되었던 80년대는 일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도전자의 어떤 대응, 양자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내는 어떤 다이나믹 굉장히 이제 그 깊이 들어가서 분석해 볼 만한 이제 가치가 있고 그 양자의 상호작용이 패권 변화의 어떤 경로 그리고 당연하게도 세계 질서의 변화 경로에 많은 영향을 미쳐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국면도 미국 패권의 쇠퇴 그리고 뭐 중국의 부상, 양자의 패권 경쟁을 이야기를 할 때 단지 그냥 어떤 이제 정적인 힘의 지표들만을 분석할 게 아니라 미국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은 그것에 대응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좀 다이내믹하게 이제 분석하면서 패권의 변화, 향후 국제 질서의 진로라고 하는 걸 이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제 이 큰 틀의 문제 의식이고
당연히 이제 미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를 이 연구에서는 그래서 요런 이제 관점 속에서 미국의 전략, 중국의 대응 이런 거를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패권 이론의 굉장히 정적이고 객관론적인 분석과는 다른 다이내믹한 분석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연구의 첫 번째 문제의식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문제의식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 미국의 세계 전략 내지는 미국의 대전략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구조적 권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힘의 사용하고 관계가 된 거기 때문에 힘의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미국의 어떤 패권국의 전략, 미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문제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적 권력에 주목하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패권국, 뭐 미국의 세계 전략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연구에서는 세계 전략, 미국의 세계 전략이 갖는 이제 중요성을 이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도 조금 말씀드렸다시피 패권의 향후 진로라고 하는 게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이 패권국의 패권 세태에 대한 대응 전략 혹은 패권국의 어떤 모종의 전략이 패권 자신의 어떤 변화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 변수다. 물론 다른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패권국이 갖는 어떤 능력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독립 변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패권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독립 변수다. 그래서 이 패권국의 전략이 어떤 갖는 이제 중요성을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처해 있는 국제적인 환경, 주변의 다른 국가들의 어떤 전략 같은 것도 패권과 국제 질서에 영향을 이제 미치는 요인이겠지만, 반대로 이 패권국의 힘, 미국의 힘, 미국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국제적인 제약 속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패권국이라는 특수한 지위를 고려했을 때 패권국의 힘과 패권국의 전략 또한 반대로 패권 자신의 경로 그리고 국제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독립 변수다라는 게 제 연구의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권 변화 그리고 패권이라고 하는 것과 패권국의 힘이라고 하는 게 동시에 분석이 되어야만 일관성 있는 분석이 제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연구의 기본적인 문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이제 가지고 보게 되면 이 패권 세태에 대한 어떤 패권국의 굉장히 그 능동적인 대응 전략이라던가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80년대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굉장히 공세적인 대외 경제 전략이라던가 그 소련에 대해서도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했던 것 같은 것을 이런 틀로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패권국이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그 패권 이론들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패권의 쇠퇴를 그저 수용하는, 패권의 이행이나 변화가 시작이 되면 거기에 그냥 딸려 들어가는 행위자가 아니라 이 수정주의 행위자일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수정주의적 지향을 갖는, 현상 타파 지향을 갖는 행위자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패권 이론 속으로 우리가 이제 포함시켜서 볼 수 있게 되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주류 이론의 편향 중에 하나인 이 패권 안정론, 그러니까 패권국의 힘이 국제 질서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안정성은 패권국의 힘의 우위에 비례한다는 패권 안정론의 주장과 달리 패권국이 자애로운 행위자가 아니라 착취적인 행위자일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패권 안정이 아니라 패권 불안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권국이 어떤 자기가 뭔가 못마땅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굉장히 수정주의, 현상타파를 지향하는 행동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다른 행위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국제 질서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제가 오늘은 그 부분은 길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80년대 중후반의 상황이 이런 틀로 이제 그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쩌면 지금의 상황도 앞서 말씀드렸던 틀로 그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혹은 최근의 미중 관계를 이제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제 그 2008년, 9년 금융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80년대 중후반 이후, 70년대 혹은 80년대 초반까지의 미국 패권 위기에 대한 대응 속에서 미국이 이제 패권을 쇄신할 수 있었던 어떤 그 경로, 그래서 이 이중적자의 누적에도 불구하고 대외 자본의 지속적인 유입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부양하고 그걸 통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군비까지 증가시키면서 이제 군사혁명이라고 하는 이제 이, 이 압도적인 어떤 군사적 우위를 향유할 수 있게 된 그 방식이 이제 불가능해졌음을 보여준 2008, 9년 금융위기가 이 패권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고 그 이후 미국의 어떤 이 세계 전략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어떤 미국 패권의 변화 속에서 분석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이제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췄던 두 가지를 일단 설명을 우선 드리면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2008년 이제 금융위기가 나타냈던 이제 문제 첫 번째는 그 과도한 어떤 대외 부채,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말하는 미국의 적자와 중국의 흑자, 하여튼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거, 조정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는 본 유입에 기초한 금융 세계화를 지속하는 거. 그게 어쨌든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합의가 있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그 메커니즘을 복원시켜서 경제를 정상화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자본 유입 메커니즘을 보통 뭐 달러 리사이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잉여 달러가 특히 동아시아의 수출 달러가 미국으로 리사이클 다시 흘러가고 그게 미국 금융시장에 투자가 되고 그게 미국의 경기를 부양하는 메커니즘을 어쨌든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지만 복원하고 유지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미국의 과제. 그래서 미국의 어떤 통화 금융 권력이라고 표현을 제가 여기서 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복원시키는 것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패권을 쇄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뭐 국제 정치 경제 질서를 이제 변화시키는 거라고 이제 여기서 변화시키고 재조직하는 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역이 뭐 동아시아 지역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요 채권국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을 선도하는 핵심 성장 엔진 국가들이 이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동아시아 지역의 어떤 경제 질서 변화를 미국이 주도해 나가면서 이 향후 패권의 이 경제적인 토대를 확고히 하는 것을 미국이 이제 중장기적인 과제로 설정을 했고, 그래서 뭐 TPP라든가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어떤 이제 경제 구조 재편을 요구했던 것을 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과 연동돼서 이런 이제 그 중장기적인 패권의 경제적 토대를 확고히 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지정학적인 위험이나 어떤 이제 군사 안보적인 갈등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 또한 이제 이 미국 패권의 중장기적인 쇄신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과제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지역이 미국의 어떤 그 세계 전략에서 2010년대 이후 세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된 건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이제 미국이 과도한 대외 부채를 관리하는 문제 그리고 흑자국들의 잉여 달러가 미국 금융시장으로 다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메커니즘을 보수하고 유지하는 문제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이제 미국의 중요한 채권국들이 다 동아시아 지역에 이제 아시다시피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재무부 증권,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나라가 바로 이제 일본과 중국인데 그 나라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있고 미국 그 채권이 아니라도 달러 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이제 중국 그리고 2위인 일본이 역시 동아시아에 있고 거기 뭐 3위, 4위, 5위 하는 나라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타이완 이런 국가들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이 미국의 잉여 달러 통제라는 문제에서 중요한 지역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중국의 부상, 그러니까 미국의 쇠퇴와 맞물려서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두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금 이제 미중 패권 경쟁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게 중요한 그 전략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동맹국들이 아시아 지역에 이제 밀집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유럽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중국을 고려했을 때 중요한 동맹국들인 일본, 그다음에 뭐 태평양 지역의 호주, 그리고 한국, 이런 나라들이 이 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당연히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중요한 어떤 전략적인 중요성을 갖는 지역으로 이제 부상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동남아 국가들하고도 미국이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이제 압박해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시아 지역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미국이 단기적인 어떤 경제적인 보건에서 중요한 흑자국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향후 미국 그 패권의 어떤 보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하게 될 군사 동맹국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쨌든 이제 그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문제와 맞물리면서 동아시아 지역 전략적으로 더 중요해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이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에 동아시아 지역으로 모든 전략 자산을 집중해서, 지금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바로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의 주요 채권국들이 집중되어 있고, 이 국가들이 미국의 통화금융 권력 유지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이제 부상, 그리고 뒤은 이제 어떤 패권 경쟁이라는 이제 구도에서도 동아시아 지역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2008년 이후에는 뭐 미국의 쇠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 동아시아 지역이 더 중요해진 것이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전략의 초점을 이제 동아시아 지역으로 옮기고, 동아시아 지역 세계 전략, 그리고 동아시아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세계 전략 재편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오바마 행정부의 리밸런싱 전략, 그 재균형 전략이라고 부르는 전략, 뭐 피벗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 동아시아로의 피벗, 동아시아로의 선회라고 볼 수 있을 거고, 더 일반적으로는 리밸런스, 아시아 태평양 내지는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재균형 전략이라고 부르는 전략인데요. 이게 어쨌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대외 전략의 변화를 상징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때 나왔던 기조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사, 경제, 외교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군사 전략이었다라고 평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사 전략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동아시아 지역에서 그 병력과 장비를 강화하고 군사 동맹 강화한 거, 그리고 작전 개념이 중국을 고려해서 바뀐 거, 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군사력, 장비와 병력을 이제 증강한 측면에서는 기존에 이제 그 대서양 지역의 6, 태평양 지역의 4였던 것을 반대로 태평양 6, 대서양 4로 이제 바꾸는 계획을 제시를 했고, 이건 지금까지 쭉 이제 이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 동맹 강화, 그래서 기존 동맹 한국, 일본, 호주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하고도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까지 이제 그 군사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게 지금 이제 쿼드로 이어져 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동 훈련, 군사 협력, 무기 장비 지원 이런 것들도 많이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에 어떤 이제 경제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도 군사 예산도 증액을 하고, 그 증액된 예산 대부분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투입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작전 개념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제 중동 지역의 그 어떤 육군 지역, 육군 중심의 작전 개념이 이 남중국해 내지는 태평양에서 중국을 고려한 작전 개념, 뭐 공해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제 해군과 공군 중심의 작전 개념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어떤 이제 그 군사력의 배치, 그리고 군사 작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들이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재균형 전략에서 등장했음을 알 수 있고, 경제 전략 측면에서는 흑자국, 특히 이제 중국을 압박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대안, 그 새로운 정책이 제시가 됐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그
흑자국들의 그 환율을 조정해서 미국의 이제 그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소위 말하는 WTO 플러스 스탠다드를 통해서 이 지역 국가들의 이 경제를 재편하려는 시도. 그래서 금융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무역 협정에는 뭐 환율도 들어가 있고 국내 경제 구조를 재편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금융 무역 자유화 위한 이제 뭐 TPP 같은 협정에도 보면 뭐 보조금 문제라든가 어떤 이제 그 투자자 보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지역 경제 자체를 미국 자기가 이제 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WTO 플러스 스탠다드로 이제 바꾸자고 했던 거가 이제 하나가 또 있고, 마지막으로 외교 전략에서는 지역 다자주의 제도, ARF나 EAS 같은 지역 다자주의 제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 그리고 중국과의 양자 대화를 이제 제도화하는 거. 이때 이후로 계속 매년 하고 있는 이제 그 SNED 같은 거가 최초로 어쨌든 이제 이때 제도화가 된 거죠. 그래서 SD하고 SED를 통합해서 SNED로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바로 이 금융위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사, 경제, 외교로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금융위기 직후 미국이 직면한 어떤 이제 직면한 어떤 사활적인 어떤 전략적 고려들이 여기에 다 투영이 되어 있고, 미국 대외 전략을 굉장히 크게 변화시켰던 것이 바로 이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에는 사실 오바마의 재균형 전략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고, 특히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가 굉장히 공격적인 일방주의를 하게 되면서 기존의 전략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이야기하는 논의도 꽤 있었는데, 사실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트럼프가 중요한 변화들을 만들어낸 거는 맞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다자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주의, 무역에서도 1대1 협상, 양자 협상으로 간 것들, 그리고 트럼프의 어떤 기행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이제 트럼프가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낸 것을 이제 부정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 이 오바마 재균형 전략의 핵심 기조들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선은 그 태평양 지역, 트럼프는 아시아 태평양을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바꿨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말도 쓰고 태평양 사령부도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꿨는데, 어쨌든 중국을 고려해서 태평양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시킨다라고 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군비도 대폭 증강했고, 오히려 중국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강화함으로써 재균형 전략의 기조를 더 세게, 더 강하게 실행했다라는 평가를 군사 전략 영역에서는 할 수 있고, 대외 경제 전략에서도 굉장히 이 재균형 전략의 기조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흑자국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오바마 때는 뭐 중국에 대해서 환율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중국을 제재한다던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우리가 무역 전쟁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중국 기업들을 직접적으로 제재하고 중국에게 직접적으로 관세를 매김으로써 직접 중국을 공격하는, 그리고 중국뿐만 아니라 때때로 기존에 이제 이 미국과 동맹이라는 틀에 묶여 있으면서 약간 경제적 압력을 피해갔던 한국, 타이완, 일본 같은 흑자국들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트럼프 행정부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 흑자국에 대한 경제적인 압박이 더 강화가 됐다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유의미한 차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다자주의, 아니면 이제 WTO는 잘 안 됐으니까 사실상의 이제 TPP 같은 소다자주의를 양자협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이 경제적인 압력을 더 강화하고 자신의 협상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했다는 점. 그래서 이게 그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에서 나온 대외 경제 전략하고 중요한 차이도 있지만 핵심 기조, 그래서 글로벌 불균형 줄이는 거, 미국의 통화금융 권력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중장기적으로
이 지역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것 같은 이제 핵심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집행 방식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이제 일방주의적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제재를 해버린다던가 하는 이제 집행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략 기조가 완전히 역전되었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금융위기 이후 어떤 미국이 직면한 어떤 위기 상황 그리고 미국에 제기됐던 사활적인 전략적인 과제는 그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하고 추진해 나갔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런 이제 강력한 대외 전략을 우리가 식량전이라는 틀로 작년부터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전략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인 것 같아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신냉전의 기조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직면했던 전략적 과제, 그래서 그에 대한 대응이었던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 그래서 부분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기조를 강화한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강력한 대중 압박, 강력한 대중 정책, 신냉전으로까지 그것이 이어졌고 그 기조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더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중요한 변화의 지점도 있지만 큰 틀의 기조가 이제 강화가 되고 있고 이거를 패권 이익에 대한 대응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처음에 이 발표에 처음에서 설명드렸던 그 분석 틀을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냉전도 뭐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이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디커플링이 나타났다. 그래서 이 미국과 중국이 기존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밀하게 결합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경제적으로 디커플링이 시작되고 이 각각이 자국 중심의 어떤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 경제 권역을 형성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게 기존의 미중 갈등과는 뭔가 다른 성격으로 두 나라의 갈등이 변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신냉전이라는 담론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명시적인 증거는 무역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추진해 왔었던 이제 중국 제조 2025라든가 1대1로 프로젝트 같은 이제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미국이 이제 강하게 비판을 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중국 기업들을 대표적인 게 화웨이 문제였었죠.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했고 미국이 이제 동맹국들에게도 화웨이에게 납품을 하거나 화웨이와 그 거래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더 장기적으로는 어떤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미국 국내 생산을 진작하기 위한 법안들을 이제 만들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기업들에게도 리쇼어링을 하게끔 만드는 법안들이 발의가 됐고 지금 일부 통과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핵심 이제 자원과 기술에서 하고 강화해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최근에 바이든 행정부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그 신냉전이라는 담론이 좀 확산이 됐는데 어쨌든 냉전이라고 하면 그 레퍼런스가 이제 구냉전이죠. 미국과 소련의 구냉전인데 하나 중요한 조건이 이제 편가르기가 두 편으로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진영이 서로 다른 어떤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고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쫙 이제 편가르기가 돼야 되는 게 이제 냉전의 어떤 아주 최소한의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미국 트럼프가 쿼드라고 하는 걸 좀 제안을 했죠.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굉장히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네 나라가 어떤 이제 모종의 군사 안보 협력을 시작하고 이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더 확대해서 쿼드 플러스가 됐건 뭐가 됐건 동맹국들을 더 들어오게끔 이제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이제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가 경제 번영 네트워크, 이코노믹 프로스퍼리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미국이 자기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이 글로벌 그 서플라이 체인을
재편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EPN 같은 경우는 지금 뭐 D10이나 G10이라고 하는 다른 제안으로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냉전이라고 했을 때 하나가 이제 동맹국들을 결집하려는 시도, 중국은 또 중국 나름대로 그걸 하고 있겠죠. 두 번째는 이 중국의 핵심 이익들을 미국이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완 관계법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이완의 독립국 지위를 완전히 뭐 인정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타이완을 국가로 대하면서 이제 외교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의 어떤 그 당 강령 변화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홍콩 민주화, 위구르 인권 문제 같은 것들을 미국이 이때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강력하게 제기하기 시작했죠. 2020년 중반부터였던 것 같고, 이거는 이번에 알래스카에서 고위급 회담에서도 미국과 중국이 설전을 벌일 정도로 두 나라 갈등의 이제 핵심 이슈가 됐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체제 자체가 이제 독재나 뭐 잔재정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중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제 뭐 중공,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라고 이제 미국이 부르는 것 등등 해서 두 나라의 갈등이 단순히 이제 강대국들 간의 어떤 적대나 경쟁, 갈등이 아니라 마치 과거의 냉전과 같은 양상으로 악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많이 제기가, 미국, 뭐 중국 양쪽에서 많이 제기가 됐고, 사실 2020년 말에 미국 대선,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미중 관계나 여러 가지 대외 전략 기조에서 이런 어떤 갈등, 신냉전의 어떤 구도가 더 악화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 동아시아 전략이 세계 전략의 핵심이니까 동아시아 전략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중요하게 눈에 띄는 변화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전략, 특히 동아시아 전략을 좀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게 이제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내 정치 혹은 뭐 대외 정책 다른 영역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과오가 많고 그걸 강하게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비판을 하고 있지만, 동아시아 정책, 특히 강력한 대중 압박만큼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이제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아시아 전문가들, 뭐 예를 들면 이제 커트 캠벨 같은 사람도 그런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바마 행정부보다 뭔가 더 강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 이제 컨센서스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건 이제 그 작년 대선 전에 있었던 민주당 그 전당대회에서도 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당 강령에서 하나의 중국에 대한 지지 같은 걸 이제 빼버린 거죠. 암묵적으로 빼버리고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더 강한 대중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던 거. 그게 이제 바이든 뭐 대선 캠페인에서도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선 이제 캠페인 과정에서 우리가 트럼프와 바이든의 경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가 더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는데 적임자일 것인가가 대외 정책에서 이제 핵심 공약이었었던 거죠. 두 후보 간의 경쟁의 핵심 이제 쟁점이었었고, 이런 것들을 보면 미국 내부에서 이 강력한 대중 정책에 대한 양당의 이제 합의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고, 지금 명시적인 합의가 이제 나타났지만 사실상 이런 합의는 재균형 전략까지 더 올라가는 거죠. 사실상 이제 그 재균형 전략에 대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도 더 세게 하라는 비판이 많았었지, 이게 뭔가 대외 전략의 근본 기조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바마 시기 지나고 트럼프 시기 미중 갈등이 더 악화되고 미국은 더 강한 동아시아 정책을 하고, 그게 이제 2020년에 대선 국면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출범까지 오면서 이 재균형 전략이 시작되었던 기조, 2010년대에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게 제기되었던 세계 전략의 과제라고 하는 게 더 강화되고 더 강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동아시아 정책을 조금 더 이제 그 들여다보면 이제 눈에 띄는 변화는 다자주의가 복원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트럼프가 오바마의 대외 정책 기조를 많이 개선한 것도 있지만 이 근본적으로 바꾼 게 있다면 이제 다자주의를 일방주의로 대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바이든 행정부는 이 트럼프의 일방주의를 다시
바꿔서 다자주의를 이제 복원시킨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미국 대외 전략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좀 높였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강한 연속성이 나타나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력한 대중정책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제 강한 연속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군사적으로도 이제는 남중국해나 타이완 해협에서 공공연히 항공모함이 항해를 하고 무력 시위를 하고 중국은 거기에 대응하고 이런 게 한 이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자주의를 통해서 아까 앞에서 다자주의 복원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자주의를 복원해서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때 중국과 미국의 1대1 구도였다면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1대 다 중국 대 미국의 동맹 이런 식으로 이 대결 구도가 재편되고 있고, 그 와중에 중국도 이제 뭐 북중러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이 어떤 연대를 강화한다면 정말 냉전적인 구도, 신냉전의 구도가 더 진영 간의 대립 구도가 악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바이든 행정부는 또 특이한 게 이제 R&D라든가 산업 정책 같은 걸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 중국과의 어떤 이제 그 무역 전쟁 나가서 기술 전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바마 행정부 때 약간은 소극적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이제 시작이 됐다면 트럼프가 그걸 강화했고 무역 전쟁을 통해서 최근에는 무역, 기술, 뭐 금융 전반에 있어서 이 양자의 어떤 대결 구도 그리고 디커플링 그리고 자기 권역을 독자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또 하나 특이한 거가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하고 달리 이 가치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 민주주의, 환경,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걸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 중국을 독재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면서 뭐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런 것도 제안을 하고 있고, 뭐 D10 아까 말씀드렸던 D10도 제안을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인 거죠. 신냉전 구도를 강화할 수 있는 이 경제 군사적인 갈등이 이제 체제나 이념, 뭐 이 가치의 갈등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뭐 타협이나 협력의 여지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중국과의 이제 갈등이 더 악화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를 미국이 대할 때도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양국의 관계가 또 교착 상태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이 트럼프만큼이나 강한 대중 정책, 동아시아 정책을 실행하고 있고, 여기서 특이한 거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다자 제도라든가 동맹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인권이나 민주주의 같은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하면서 어쩌면 일견 부드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강한 중국 압박 정책을 사용하고 있고, 그 상대방, 뭐 중국이 됐건 북한이 됐건 상대방 입장에서는 사실상 더 까다롭 미국. 그래서 지금까지 현재의 미중 패권 경쟁의 구도, 미중 신냉전의 구도라고 하는 것이 2008년 9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게 제기된 어떤 전략적인 과제 속에서 배태되어 있었고, 오바마 행정부의 재균형 전략이 시작한 어떤 전략적인 변화, 그것이 부분적인 조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강화가 됐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더 명시적으로 강화가 됐고 하는 그런 변화의 흐름 속에 이제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패권 위기에 대한 미국의 대응, 그리고 이 대응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미국의 약 10년간의 전략적인 어떤 변화를 우리가 이제 분석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향후 미국 패권의 어떤 진로, 그 다음에 세계 질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까지 미국의 어떤 이런 전략, 그리고 그것에 대한 중국의 대응, 그리고 양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었고,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냉전이라는 상황, 그리고 이 미국, 중국이라는 두 어떤 이제
강대국 사이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 이제 사실은 한국이 많은 건데요. 작년에 이제 사드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우리가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우선 이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한국에게 이제 조금 뭐 주변 환경이 좀 나아졌다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로는 미국 대외 정책의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이제 트럼프의 일방주의 속에서 중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에 대한 압박도 사실은 강화됐었죠. 그래서 뭐 우리 입장에서는 방위비 분담 압박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받았고 환율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무역 정책에서도 압박을 많이 받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완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다자 제도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어떤 외교의 좀 활로도 모색해보고 지역 정세를 좀 주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직면하게 될 전략적인 도전 사실 이게 더 이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미국이 이제 반중 전선, 미국이 바이든이 특히 이제 다자 제도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 신냉전 구도 속에서 반중 전선에 우리가 가담해야 한다고 이제 미국이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쿼드 같은 것이죠. 그래서 중국은 우리에게 쿼드에 이제 가담하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미국은 암묵적으로 이 동맹국의 역할을 하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정부는 이제 전략적인 모호성, 아직 미국에게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냉전 구도가 강화되고 미국의 그런 어떤 요구가 명시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사드 문제로 한번 곤혹을 치른 상황에서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고민일 것 같습니다. 이 맥락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 미중 두 강대국 사이에서 선택을 이제 강요받을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죠. 우리가 흔히 안미경중이라고 표현하는 이 안보는 미국과 안보 동맹 관계가 중요하고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어떤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문제가 굉장히 가혹한 문제고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일 수 있는데 대외 환경 미중 두 나라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다거나 신냉전 구도가 악화돼서 그런 어떤 선택의 압박이 계속 이제 우리에게 가해질 경우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요거에 이제 하나의 우리의 고민거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과 북한의 관계, 북미 관계가 악화될 경우 특히 이제 미국이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주주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 그런 요구를 강화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탑다운 그 북미 관계 운영과 다르게 바텀업 이 원칙을 중시하고 실무진들 중심으로 굉장히 그 디테일한 어떤 이제 그 북미 관계 운영으로 이제 미국이 이제 전환한다고 했을 때 이 한국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그 북한 문제라고 하는 거는 한국이 그 중요한 이해 당사자이기도 하고 한국이 외교적인 어떤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이슈이기도 한데 북미 관계가 악화됐을 경우에 남북 관계도 경색이 되고 한국의 외교적인 어떤 역량이나 공간이 굉장히 축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 북한 정책을 발표한 걸 보면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제 빅딜하고도 다른 그렇지만 또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와도 다른 그래서 외교와 어떤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제재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대화와 외교가 가능할지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미중의 어떤 신냉전 구도가 계속해서 강화되어 가고 양자로부터 우리가 계속 압박을 받고 있고 근데 그 문제는 이제 단기적인 어떤 이제 외교적인 그 갈등이 아니고 꽤 긴 기간 어떤 누적되어 온 어떤 전략적인 변화, 전략적인 대결 구도의 결과이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 이제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될 텐데요. 정말 원칙적인 수준에서만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제 당연히 국제 무대에서 양쪽의 압력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자활력, 그 자구의 능력을
키우는 게 당연히 제일 중요한 원칙적인 이제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이제 지금 국력이 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더 강화해서 외교적인 자율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자 모두 우리를 쉽게 압박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국력을 키우는 게 첫 번째 대안이 당연히 원칙적인 대안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전략적인 플렉서블리티라고 유연성 그리고 실용성, 프래그마티컬리티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제 전략적인 모호성이라고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어찌 보면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양쪽으로 다 압박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항상 한쪽 편이라는 이제 그 인상을 주거나 그런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적인 위치, 전략적인 계산, 그다음에 뭐 입장 포지션이라고 하는 게 딱 고정되어 있는 상수로 이제 인식되어서는 안 되고, 신냉전 구도 속에서 스스로가 이제 뭔가 굉장히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전략적인 판단을 하는 일종의 이제 중요한 변수처럼 취급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신냉전 구도 속에서 이제 중속 변수가 되거나 아니면 무조건 한쪽 편을 드는 상수가 될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독립 변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사실 이제 그러려면 미국이 되었건 중국이 되었건 어느 한쪽과의 관계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이제 부여해서는 이제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략적인 모호성이든 유연성이든 실용성이든 뭔가 하여튼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면 특정 국가와의 관계, 그것이 미국이 됐건 중국이 됐건 거기 본질적이고 어떤 이제 내생적인 가치를 이제 부여할 게 아니라 우리 국익의 관점에서 좀 실용적으로 유연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인데, 위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스스로가 독립 변수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어떤 쪽과의 관계에 항상 고정되어 있는 본질적인 중요성을 이제 부여하지 않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우리 스스로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외교의 노선, 우리의 지향점을 우리가 확고하게 누구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이나 가치로 세워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설득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우리 이제 외교의 중요한 어떤 자산이 될 수 있겠죠. 그것이 이게 흔히 이제 중견국 외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게 뭐 민주주의가 되었건 평화가 되었건 뭐 하여튼 뭐 다른 어떤 가치가 되었건 간에 어떤 확고한 프린시플을 위해서 우리 외교적인 결정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 미국이 뭔가를 압박하거나 중국이 압박을 했을 때 우리는 일관되게 이런 원칙과 기준 위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좀 우리 외교에 활력이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과 연관된 어떤 아까 중견국 외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미들 파워,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이 강대국이 아닌 나라들, 그렇다고 약소국도 아닌 나라들과 좀 협력을 해서 독자적인 어떤 외교의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대안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또 다른 하나는 미들 파워, 이 힘의 크기라는 면에서 중견국 이제 비슷한 나라들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나라들과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 공동의 좀 대안, 두 나라 사이에서 압박을 받고 선택을 강요받는 나라들끼리 뭔가 협력이나 교류를 강화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어쩌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신냉전이라는 상황이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녹록지 않은 상황일 것이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패권의 어떤 중대한 변화에 대한 이제 미국 자신의 대응, 그리고 그로부터 나타난 어떤 중장기적인 전략 전환, 이 맥락 속에서 지금의 이제 미중 패권 경쟁, 미중 신냉전이라고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조나 이런 우리 대외 환경이 급작스럽게 우리에게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되고, 좀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면에서는 외교의 비전, 우리 외교의 지향점,
이라고 하는 거를 좀 더 스케일 있게 크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